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방위산업의 적색 경보. 2. 터키가 도둑임을 드러냈다. 3. 처벌 계획이 시작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 둘의 동시 주행 성능 시험 평가에서 K2노가 노지에서 레오파르트 2H를 앞지르는 성능을 보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노르웨이 언론은 성능 시험 평가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였지만 몇 가지 발언에서 K2N0의 손을 들어주는 말을 해 K2노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오만에서 이를 상기시키며 터키가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 한국과 오만 주력 전차 사업의 경쟁자로 참여하는 배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능 평가에서 갑자기 멈추며 원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력을 보여 최근 노르웨이 매체에서 이번 차세대 전차 후보에 대한 영상 공개와 동시에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 총장이 참석했고 K2노 주행 시험 때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알려지며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이 영상에서 K2N0와 레오파르트 2H는 확연한 기술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K2N0와 레오파르트 2H는 울퉁불퉁한 설원을 전려고 달렸는데 K2N0는 노면에서 흔들림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레오파르트 2H는 차체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둘은 달리면서 주포를 겨누는 가상사격 주행 시험에 임했는데요. 기동 간의 조준에 있어서도 K2N0는 주포가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정확히 겨눴는데 레오파르트 2H는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주포 또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반동 제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노르웨이 매체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노르웨이 매체는 K2노가 뒤쪽 현수장치를 내려 주포를 위로 들어 올리는 시범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K2노의 모습이 마치 흑표범이 뒷다리를 묶고 앉아있는 모습과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K2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크스탄 상부 공격 진행탄을 사용할 때 취하는 자세로 적의 유관으로 들어오지 않는 8km 밖에서 쏘아 전차의 가장 취약 부분인 상부를 공격해 한 방에 적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체는 이런 모습을 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H7도 이 질세라 V12 트윈 터보 엔진을 이용한 순간 가속과 설원 위를 제자리에서 360도로 도는 시범으로 참석한 노르웨이 인사들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에녹센 국방부 장관이 이 시범을 보고 난 후 이용대 현대로템 사장 일행과 먼저 담소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대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밝혀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체는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로 보도를 이어갔으나 역시 K2노를 좀 더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사 내용 중 몇 가지 발언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매체는 노르웨이 육군에게는 더 성숙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겨울 성능 시험은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를 정하는 데 있어 가능한 추가 개발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구현하는 전차를 선택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런데 매체는 한국의 현대로템과 독일의 KMW가 확연히 다른 방향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각각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리젠테이션에서 한국은 주로 기술 및 노르웨이 산업 협력에 대해 초점을 모았고 독일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노르웨이 국가들이 자신들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럽 공동체가 갖는 이 점에 대해서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첨예하게 다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이 좀 더 노르웨이 육군이 지향하는 전차와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력 성능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K2노가 레오파르트 2H를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제 파워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무리 K2노가 앞서고 있다고 해도 독일에서 파워팩을 팔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K2에 들어가는 파워팩은 랭크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각각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보잉과 럭히드 마틴처럼 서로 경쟁 구도에 있어 각자의 이익을 따르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르웨이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서 K2N0가 선정되어도 독일제 파워팩으로 고생할 일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K2N0가 보인 엄청난 성능은 과거 오만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터키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2005년 K2 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에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터키가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국 전쟁을 도와준 인연으로 한국은 형제의 나라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터키의 K2 전차의 기술 수출을 계약한 것을 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요 부품과 기술 이전까지 해줘 터키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위기를 넘기자마자 한국을 배신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바로 오만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서 한국이 K2표로 공개 입찰에 도전을 했는데 터키도 한국의 기술로 K2표와 비슷한 전차 모델을 내세워보란 듯이 수주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한국 무기가 장악한 곳을 하나하나씩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한국 방산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일각에서는 한국이 새끼 호랑이를 키웠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터키보다 방산 기술이 앞서 있을 순 있어도 특유의 이슬람 문화권의 결속력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 자료 기고가인 최은호 씨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놓고 한국과 터키의 경쟁이 많아진다는 예측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주터키 대사관 무관을 지낸 한주성 대령은 같은 이슬람권인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선 터키가 한국보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대령의 이들 지역은 한국도 방산시장 타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여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만 주력 전차 사업은 터키가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에게 자국 전차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터집니다. 해외 외신에 따르면 K2 흑표 전차는 한 달간 600km 이상의 다양한 주행 성능 시험과 실사격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반면 레오파르트와 함께 오만에서 수출 유력 후보로 떠오른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험한 지형과 날씨를 이기지 못해 보중에 엔진이 퍼진 것입니다. 낮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알타이 전차의 엔진이 극한의 상황에서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오만이 험난한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던 만큼 감점 요소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터키는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터키 정부는 우선 훌륭한 전차 엔진을 만들고 있는 독일과 협상을 벌였지만 독일은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독일제 파워팩 장착이 좌절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협상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한국도 변속기가 독일제였던 만큼 독일의 터키를 향한 무기 금수 조치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터키는 자체 개발한 1500마력과 4600토크를 내는 12기통 V형 순행식 엔진, 스티어링, 그리고 브레이킹 기능을 가진 크로스 드라이브 변속기가 조합된 파워팩을 가지고 계속 수주전에 참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짜내고 짜낸 임시 방편에 불과했으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었자 결국 알타이 전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만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어만 했습니다. 또한 독일 의회는 중동의 주요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면서 오만 전차 수주전에서 한국은 단독 협상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기술로 한국의 방산무기 야성에 도전했던 터키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타도를 외치던 터키는 독일제 변속기가 들어가지 않는 한국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터키제 무기 고객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며 한국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제르바이잔이 100대의 K2 흑표 구매 의사를 내비친 것인데요. 러시아 매체 이노스미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아제르바이잔이 K2 흑표 100대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노스미는 노르웨이와 오만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다면서 누가 현대를 예상이나 했겠는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노스미에 따르면 먼저 노르웨이가 한국제 흑표에 관심이 있다고 선언하자 이어 오만이 자국군이 보유한 영국제 챌린저와 미국제 M60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제 K2 흑표 76대를 8억 8,5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에서의 성능평가가 끝나자 아제르바이잔에서 이같이 구매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이런 아제르바이잔의 행보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의 최후방국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으며 터키제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의 K2 푸표를 구매한다는 것은 터키로서는 배신감마저 들 수 있는 처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될 K2 흑표 전차는 독일제 파워팩이 아닌 순수 국산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는 터키와 동맹을 맺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에 국산 파워팩이 유일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된다면 앞으로 국산 파워팩 개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강력한 복병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저 멀리 지중해에서 튀르키예가 TFX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 새로운 전투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개발 전후의 과정에서 닮은 부분도 많고 목표하는 성능도 비슷해 가격이 싸다면 정말로 KF-21한테는 버거운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 시제계가 실제로 조립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개된 모습을 잘 뜯어보니 무언가 어설픈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의 TFX 사업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을 선보인 후로 현대 공중전의 주인공은 순식간에 5세대 전투기로 뒤바뀌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스텔스는 그 이전 세대 전투기들이 쌓아올린 전투교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일대 파란을 몰고 왔죠.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5세대 전투기 확보에 나섰지만 미국의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서방에서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이 만든 F-22와 F-35밖에 없고 공산권에서도 중국의 J-20과 러시아의 Su-57밖에는 5세대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그나마도 J-20은 출시 시점부터 꾸준히 그 성능을 의심받고 있고 Su-57은 아예 제 성능이 아니라는 것을 다 들켜버린 상태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F-35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공군력의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J-20이나 Su-57은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F-22는 수출은커녕 생산조차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35도 아무나 사올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가격과 유지비가 나가는 데다가 미국 측에서 외교적으로 관계가 애매한 국가한테는 팔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최소한의 공군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산 기술로 5세대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국한테서 F-35를 사올 수 있었던 국가들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5세대기의 국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5세대기 개발에 도전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군용기를 개발해본 노하우부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뛰어든 곳은 스웨덴, 일본, 인도, 영국, EU, 한국 등 이름 좀 날리는 전투기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는 나라들뿐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과는 다르게 별다른 노하우나 기술력을 가지지 못했는데도 5세대기 개발에 뛰어든 곳이 있었으니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2010년부터 TFX라는 사업명으로 5세대급 성능을 목표로 하는 전투기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틀이 내놓은 개발 계획에 따르면 현재 예비 설계를 진행 중이고 내년에 상세 설계를 마치고 시제기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첫 비행 시의 성능은 4.5세대, 2030년 이후 실전 배치할 시의 성능은 5세대에 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단 16년 만에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기에는 상당히 무모한 목표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를 튀르키예가 이뤄낸다고 하면 2026년부터 배치되는 KF-21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KF-21의 경우 현재 4.5세대의 성능을 갖추고 있고 2029년부터 5세대 성능의 블럭 20을 양산하게 됩니다. 5세대가 되는 시점이 불과 1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는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KF-21과 TFX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꽤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업 성공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어느 나라도 한국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에 KF-21을 견제할 만한 기종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한테야 자랑스러운 소식이지만 이것이 전혀 반갑지 않은 있죠. 중국은 한국이 KF-21을 만들어 파는 게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잘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한데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생산 단가가 점점 떨어질 것이고 한국은 점점 더 쉽게 공군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TFX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합니다. TFX를 성공시켜서 KF-21의 발목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음침한 수를 씁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과 전투기를 합작한 적이 있는 파키스탄을 TFX 사업에 대신 합류시킨 것입니다. 올해 2월 공식적으로 TFX 사업에 승선한 파키스탄은 냉정하게 말했어. 남의 나라 전투기 만드는 걸 도와줄 만한 수준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과 JF-17이라는 전투기를 합작한 적은 있지만 이 전투기의 개발에 파키스탄이 기여한 바는 거의 없습니다. JF-17이라는 기종 자체가 미그 21의 개량판이고 그마저도 개량 및 생산의 과정을 모두 중국에서 마치고 파키스탄은 그냥 사와서 굴리기만 하는 수준입니다. 즉 파키스탄이 TFX 사업에 합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 노하우가 아니라 정치적인 가교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무기 합작을 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고 튀르키예가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는데도 파키스탄을 TFX 사업에 흔쾌히 받아준 것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국의 최신 기술을 받아오려는 심산이라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게 진행되어가는 TFX 사업.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튀르키예가 군용기 개발에 투자라도 중국의 입김이 들어간다면 방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최근 튀르키예가 시제기 조립 영상까지 갑작스레 공개하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불과 작년만 해도 조그마한 부품 하나 만들었고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기자들을 불러모아서 호들갑을 떨던 나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세계가 튀르키예의 오버액션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파키스탄이 사업에 참여하자마자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느 정도 형상을 갖춘 시제기 원형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KF-21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서 추격해오면 한국은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역시 유례가 없다고 말해도 좋을 만한 엄청난 개발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영상을 자세히 뜯어보니 다행히도 이런 걱정은 기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보통 시제기 조립의 단계가 되면 최소한 비행이 가능한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지만 튀르키예는 애초에 보통의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TFX는 말 그대로 깡통 그 자체였습니다. 겉모습은 전투기의 형상이었지만 외장 틈새로 보이는 내부에는 전선 한 칸조차 없었습니다. 쌍발 엔진이 있어야 할 자리엔 거대한 구멍 2개가 있을 뿐이었고 콕핏도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는 그냥 스위치핸드, 심지어는 사출 좌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긴 또 민망했는지 캐노피는 덮어놓았죠. 이 정도로 허접한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니 사실상 못 보신 분들이 시찰 나오니 뭔가 보여줄 게 필요해서 급조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의 쐐기를 박는 것이 영상 말미에서 양복을 입은 누군가가 기수에다 리벳을 박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아닌 문외한이 시제기라고는 하나 조립 과정에 손을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나 보여주기 쉽쇼라고 하면 이상할 것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개발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훈련용 프로기인 KT 훈련기 T-50, 경전투기 FA-52라는 먼 길을 거쳐서야 겨우 KF-21이라는 봉우리에 도달할 수 있었죠. 튀르키예의 경우도 처음엔 이 비슷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휴르커스 프로 훈련기입니다. 튀르키예는 이 휴르커스의 개발에만 해도 엄청난 고생을 했죠. 자국 공군의 요구 성능을 맞춘 데만도 3종의 파생형을 만들어야 했고 도중에 테스트 기체가 추락한 사건은 군사 기밀로 은폐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여전히 요구 성능을 완벽히 맞추지는 못했고 불완전한 기체조차 예산이 없어 한 손으로 셀 만큼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기초훈련기로 15년을 낑낑거린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KT-1과 휴르커스의 개발 시기로 미루어 보아 한국과 튀르키예의 항공기 기술은 2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제대로 된 기술 발전 절차를 밟으려면 T-50과 FA-50의 단계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만들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원래는 튀르키예도 그럴 생각이었고 T-50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고등훈련기 휴르젯을 만들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르젯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프로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도전을 하겠다고 나서니 잘 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TFX는 엔진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목표 출력만 있을 뿐 실체가 없으니 풍동 실험도 제대로 될 리 없고 풍동 실험이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형상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 이번에 영상에서 공개된 TFX의 깡봉마저도 실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KF-21의 대항마가 되는 것은 어림도 없죠. 파키스탄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튀르키예의 전투기 기술을 넘겨줄 정도로 신뢰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 다시 KF-21은 경쟁자 없는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이어 스텔스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항공기 시장에 또 다른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각종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6세대 전투기로 향할 기술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이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이에 한국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출격시켜 대응했었습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한 이래로 이루어진 첫 실전 투입이었는데요. 재래식 전투기 몇 대가 모이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KF-21 보라매도 이제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난 KF-21이 기대만큼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스텔스기가 제대로 된 실전을 치른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모의전에서 직접 스텔스기를 상대해본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전장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치를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은퇴한 미 해병대 소속 파일럿된 플랜리 소령은 FA-18 슈퍼호넷을 타고 비행하던 도중 스텔스기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참담한 무력감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겨냥할 방법이 없었고 나를 방어할 방법도 없었다. 플랜리 소령은 수년간 실전에 가정한 훈련을 받아왔었음에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근접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극심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체계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진정한 강점은 예산 편성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전장에서 얼마나 우세하게 작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텔스기의 공포는 스텔스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레이더와 통신망이 스텔스 전투기를 찾기 위해 동원되고 파일럿과 지휘부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하나로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텔스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광범위하면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 엔진 연구개발센터장 강석철 상무는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텔스기를 제작할 때 엔진 코어에 추가할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텔스기의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선 엔진 자체보다는 전면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인테이크 덕트, 뒷면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덕트 부분에 스텔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테이크 덕트의 경우 저피탄형 형상 설계와 특수 코팅을 통해 레이더 외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기 덕트의 경우 엔진에서 내뿜어지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온의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어 적외선 신호를 줄여야 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배기 덕트의 형상 설계 혹은 바이패스 믹서를 장착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스텔스 형상 설계 연구가 완성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철 센터장은 스텔스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를 위해서 항공 엔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을 시작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기초 단계에서부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승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항공우주의 10년 인사회에서 관계부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트기급 엔진 개발에 앞서 스텔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본래 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었는데 현재 8,1,000파운드까지 목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출력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현 단계에서도 FA-50급의 엔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 단계에 다다른 무인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무인기 FA-50, KF-22기까지 동일한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력을 높일 엔진을 FA-50의 KF-21에는 2대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보 엔진을 뛰어넘는 한 단계 고차원의 엔진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압고온의 가스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압축기가 없이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시킵니다. 마하 0.5 이하의 낮은 속도에서는 추력을 얻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단 비행체가 마하 2에서 4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대기권에서는 로켓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권 안을 비행하는 미사일이나 고고도 전략 정찰기 SR-71 블랙버드와 같은 특수한 비행체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를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보램제트용 초음속 터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 기술 연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엔진의 장점만을 흡수하여 아음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완성된다면 5세대를 뛰어넘는 1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엔진 설계와 함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저피탐 설계가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의 KF-21은 무장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무장창 도입은 KF-21의 성능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장을 내부로 돌리게 되면 외부에 장착했을 때보다 무기 탑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료 탑재량까지 줄어들어 작전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해결책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에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금속재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기업이 탄소 복합 소재로 전투기의 대형 부품을 제작하는데 성공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탄소 섬유 소재는 머리카락만큼 얇으면서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으로 높은 강도와 가벼운 무게를 요구하는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작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탄소 섬유로 제작된 부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부품까지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탄소 복합 소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얼마 전 방위사업청과 코오롱테크 컴포지트사가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 T-50 훈련기의 개폐도를 기존의 알루미늄 복합체가 아닌 경량 탄소 섬유 복합체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민간형 항공기의 랜딩기어 개폐 장치를 복합 소재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T-50 훈련기의 랜딩기어 개폐도어까지 탄소 복합 소재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개폐도어는 수미터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이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을 때는 50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했었지만 탄소 섬유 개폐도어는 단 9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항공기의 전체적인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복합체를 통해 이 같은 대형 부품을 통으로 쪼궈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의 대형 모듈을 하나의 부품처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전투기를 조립하는데 금속 리벳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 조립 과정에서 쓰이는 특수 리벳은 개당 수십만 원이 넘으며 전량 미국에서 수해오고 있습니다. 이 특수 리벳이 전투기 무게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투기 경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줄어든 무게만큼 폭장량과 연료 탑재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복합 소재 가공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될 탄소 섬유의 공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복합 소재 시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고성능 우주항공용 탄소 섬유의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효성첨단 소재에서 초고강도 특수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H3065 탄소 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고 기존 소재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3065와 동급의 T1000급 탄소 섬유는 최신 항공기의 동체 및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 발사체 등 우주 항공 및 방위산업의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복합 소재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기술 연구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이 전력화되는 순간 한국의 공군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보라매가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